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자, 오늘 토크라운지에서는 가상자산 투자회사 블록X의 표상록 대표님 모시고 지금 현재 가상자산 시장의 어떤 방향성, 전망, 그리고 효율적인 투자 전략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너무 오랜만에 봬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어떻게 잘 지내셨죠? 네, 잘 있었습니다. 저희 채널 오늘 첫 출연이시니까 예. 저희 구독자분들께 간단하게 예. 셀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블록X 표상록 대표라고 합니다. 저 블록X 회사 같은 경우는 2023년 상반기에 설립한 회사이고요. 저희는 이제 주로 크립토와 부동산을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크립토의 이제 성장성과 이제 부동산의 안정성을 기반으로 저희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충분히 이제 투자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소개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첫 출연이시라 또 긴장되시죠? 네, 많이 떨립니다. 네, 저희 표상록 대표님은 저와 이제 암호화폐 트렌드 2023이라는 책을 같이 공동 집필 하셨고, 원래는 국내 1위 자산 운용사에서 펀드를 굉장히 오랫동안 운영을 하시다가 이번에 이제 블록X라는 투자 회사를 창업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월가의 지금 이런 움직임들에 대해서 내부에서 이런 것들을 좀 그래도 많이 본 그런 어떤 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제가 초청드리면은 가장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많이 드릴 수 있겠다, 저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자, 먼저 가상자산 시장 진단 간단히 하고 가겠습니다. 자, 올 한 해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뭐 가격 전망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또 알려져 있고 또 너무 변수가 많다 보니까 자, 올해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변수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뭐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시장 같은 경우가 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으로 좀 가격이 되게 좀 좋았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이제 뭐 사실 뭐 저도 투자를 해봤지만은 투자자산 시장에서는 뭐 지켜야 될 이벤트나 변수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실제로 영향력이 있는지 판단하기는 아마 매우 어려울 것으로 좀 그쵸. 보여지고 있고요. 네네. 뭐 올 한 해를 뭐 한번 쭉 돌이켜봤을 때 말입니다. 사실 뭐 연초 상반기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이슈로 투자자산 시장이 좀 주춤했던 기색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뭐 매 FOMC가 열릴 때마다 금리를 올리느냐 동결하느냐에 따라 그렇죠. 그게 뭐 연준의 입에 따라서 거의 뭐 맞습니다. 투자자들은 마음을 졸이기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난항, 뭐 또 피치사의 미국 신용 등급 강등, 네. 뭐 미국 예산안 미처리로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셧다운 우려, 뭐 뿐만 아니라 미국 이외 뭐 중국에 대한 뭐 부동산 개발 예산 컨트리 가든 파산 이슈,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이제 FTX 거래소를 다시 매각하고 재개하느냐에 대한 이슈, 그렇죠. 네. 그리고 리플과 SEC에 대한 소송 이런 것들만큼 이제 다양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과거를 이제 봤을 때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내렸다를 알 수 있지 실질적으로 이게 미리 이런 게 발생할 거다라는 걸 예상하고 사실 하기는 되게 많이 어렵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뭐 시장을 100% 예측하기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흐름과 사이클을 지켜보면서 이제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싶고요. 네. 12월 13일에 뭐 예정된 FOMC 네. 그리고 이제 뭐 연내에서 크립토 시장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연내에 승인되냐 안 되냐 이 이슈가 아마 좀 가장 크게 이슈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그러면은 이제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 현물 ETF 승인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가장 관심이고, 지금 시장에서는 연내 승인될 것이냐 아니면은 내년 1월 10일에 승인될 것이냐, 지금 거의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대표님 생각에는 어떻게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도 이제 그거를 판단하기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승인이 된다라는 거는 이미 기정된 사실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네네, 그쵸. 다만 네. 이제 이게 언제쯤 승인이 될 거냐가 이제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냥 뭐 내년 상반기 이전에만 승인되지 않겠나. 내년 상반기 이전.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니까 이게 제가 많은 분들 이제 인터뷰도 해보고 또 업계분들 만나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전통 투자사에서 오래 계셨던 분들은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이렇게 좀 다른 베이스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보면은 좀 단기간에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 많았다면 이 투자사에 계셨던 분들은 좀 더 보수적으로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감기 이슈도 있고 이제 내년에 현물 ETF 이슈가 있는데 요 두 가지가 이제 너무 많이 회자되다 보니까 이제 구독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새로운 다른 것들은 좀 없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이 외에도 내년 상반기까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내년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매크로 시장 측면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충분히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기준금리를 이제 주로 올 7월부터 이제 동결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이제 아마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좀 많이 떠오를 것으로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뭐 미국은 지난해 3월부터 금리 인상 사이클을 좀 시작을 했었고 네. 이제 올해 7월부터 이제 총 11차례에 걸쳐서 522bp 금리를 인상을 단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FOMC 점도표에 따르면은 뭐 2024년, 25년에는 100bp 이상 금리를 좀 하락할 것으로 좀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길게 봤을 때 중립 금리 수준은 한 2.5% 수준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아마 내년 정도에는 이제 그런 금리에 대한 이슈들을 좀 주의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내년 상반기에 이제 주요 선거국 일정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뭐 러시아, 뭐 멕시코 등등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이제 한국이랑 인도네시아, 대만, 멕시코 등 총선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런 정치 변화에 따른 이제 경제 정책도 변화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도입하려는 이제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뭐 그런 엘살바도르나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뭐 이제 honduras 경제특구 같은 경우는 법정 화폐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네. 아마 이런 뭐 시도들이 점점 많아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이 가상자산을 결제 도입을 하거나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의 움직임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약간 채택에 대한 부분들, 어둠션에 대한 부분들이 내년에는 가장 좀 중요한 이슈라고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네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들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요. 지금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관련해서 금과 비교하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예, 그냥 맞습니다. 과거에 2004년도에 금 ETF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큽니다. 이 GLD라고 하는 상품이 금이 과거에 그렇게까지 크게 움직였던 적이 없었죠, 아마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급등을 했는데, 자, 비트코인도 이번에 어떤 그런 그림을 그릴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단기적으로 급등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이제 수요가 늘어나서 긴 흐름으로 상승을 할 것인가? 예. 자, 이런 궁금증이 있고,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자본이 들어올까?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 예.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도 저도 상당히 궁금한 부분인데요. 일단 네. 개인적인 의견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다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단기적으로 급등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한번 빔은 분명히 쏠 텐데. 힘을 쏠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하지만 이제 쏘았다가 제 생각에는 이제 다시 횡보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락은 아니고 예, 이제 예. 횡보 구간으로. 그것만 해도 되게 괜찮은 예. 거네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사유는 이제 좀 뉴스에 팔자 일반적인 이제 투자를 하면 이제 세론 뉴스라고 해서 뉴스에 팔자라는 아마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할 것으로 좀 보고 그렇죠. 있고요. 네네. 예. 그래서 뭐 주식시장에도 예를 들었을 때 뭐 거대 기관들, 뭐 소위 세력이라 하는 분들은 이제 미리 사전에 매집을 해놓고 뉴스를 계속 내면서 이렇게 가격을 올리지 그렇죠.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계속 올리면서 끌어올리죠. 이제 개미들은 들어오고 손바뀜이 일어나고요. 그렇죠. 털고 나가는 이제 그때 돼서는. 예,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사실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제 신규 매수자가 되기 때문에 그게 사실 또 이렇게 어찌 보면 이제 또 신규 지지선이라고 또 볼 수 있게 그렇죠. 되어집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이제 한번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이제 행보를 거치는 시간이 갖지 않을까. 그 구간이 중요한 이제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 네네. 그렇지만 이제 뭐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금과 뭐 비슷한 현상을 좀 보일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로 유입되는 건 이제 거대 금융 기관들이 이제 점점 더 들어온다라는 것을 좀 뜻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네. 이제 말씀하셨던 금 ETF의 경우에는 2004년에 11월에 나왔던 ETF인데 거기는 스테이트 스트리트라는 미국의 자산 운용사에서 출시한 상품입니다. 네. 이후 이제 뭐 초기에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뭐 좀 시간이 지나고 8년 뒤에도 한 4-5배, 5-6배 정도의 가격의 네. 상승이 있었고요. 네. 이제 뭐 저희가 이런 ETF 같은 경우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의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 가지고 가상자산의 안정성 네. 그리고 투자에 대한 편리성이 이제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때문에 이제 그런 편리함과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다면은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좀 상향하는 곡선이 그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거는 둘 다란 거네요. 제가 드린 질문에서 단기적으로도 쏘고 이제 횡보 구간을 경험하고 이후에 이제 장기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장기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가게 되는 길이다. 약간 이런 결론들이 되는데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막 많이 오는 거면은 사실 좀 흥미가 떨어지거나 하면 이게 도태될 수가 있는데 기관으로 이제 유입이 되는데 지금 오늘 또 나온 얘기 중에서는 이 기관 이후에는 국가의 채택으로 이어질 것이다. 국가의 준비금으로 비트코인이 이제 도입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면 사실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전망은
좀 좋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렇게 봐도 될까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예. 금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 ETF의 사례들을 보면서 많은 기대들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또 이제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제 비트코인이 향후에 성장해서 금의 시가총액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이다. 약간 이런 기대감들이 또 있고 예. 그러면서 이제 뭐 비트코인 본위제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예. 이 모든 걸 이제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예.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어떻게 보시나요?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되게 뭐 이게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비트코인이 사실 뭐 100원, 200원 하다가 5천만 원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거는 뭐 그런 상상도 거에서 못했던. 가능성이 없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이제 너무 긍정적인 것만 또 바라보기만도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항상 근데 모든 거는 이제 열려 있는 마음으로 네, 투자를 그렇죠. 해야 되지 않을까 네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3년 11월 현재 금의 시가총액은 한 1경 7조 원 정도가 됩니다. 네. 되게 크죠. 큽니다, 진짜. 그리고 글로벌 1등 주식인 애플의 시가총액은 약 3,850조 원 정도가 됩니다. 와, 이게 차이가 금이랑 애플만 해도 뭐 한 네, 4-5배가 네.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 960조 원으로 되고요. 그것도 뭐 충분히 크죠. 네네. 그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금이 비트코인보다 약 18배 이상 큽니다. 네네. 되게 큰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이 금 시총을 뺏어온다, 한 절반 정도를 뺏어왔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한 8,500조 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만약에 이건 가정입니다. 네, 가정으로. 그래서 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한 5천만 원 정도인데 이것 대비 한 9배가 상승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이 약 4.5억, 와. 거의 4에서 5억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건 이제 뭐 금의 시가총액 절반을 가져왔을 때라는 가정이기 때문에 네네. 좀 약간 공격적인 가정일 수도 있지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는 뭐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 가능하다. 있다라는 이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본위제라는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일단 비트코인 본위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금 본위제를 잠깐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네. 같습니다. 이제 금 본위제는 뭐 잘 아시겠지만 통화 가치를 순금의 중량에 연계하는 화폐 제도로 미국이 1944년 브레턴 우즈 체제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실현을 했었고 금 1온스당 35달러로 이제 공급을 딱 받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통해 가지고 자금이 좀 경색이 오다 보니까 달러를 좀 많이 풀게 되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1971년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이 금본위제를 좀 철회를 내렸습니다. 그렇죠. 일방적으로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세계 화폐 시장은 금본위제가 아닌 이제 변동 환율제로 들어갔었고 네. 미국의 주도 아래 팩트로 탈러 체제를 네. 이제 통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라고 보시면 네네. 됩니다. 근데 이제 금본위제가 뭐 좋았던 점도 있었으나 이제 좀 역사적인 단계로서는 이제 금 공급량에 맞춰 가지고 이제 달러의 이제 그 시장의 경제 규모가 약간 정해진다라는 캡이 그렇죠. 막혀 있다라는 네네. 느낌의 이제 그런 아쉬움이 사실은 네네. 있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비트코인 본위제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을 BTC 통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관점이라고 그냥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비트코인과 관련된 비트코인과 금과 비교한 재미난 좀 데이터가 있는데요. 2011년 기준에는 금 1온스당 가격이 한 1,700달러가 됐었고요. 네네. 비트코인은 하나당 13달러로 금 1온스로 비트코인을 129개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1호부터 6년 뒤인 2017년입니다. 네. 2017년도에는 금 1온스가 1,450달러였었고 네. 비트코인은 1,350달러였습니다. 와, 그래서 엄청 많이 올라서. 네, 금 1온스로 비트코인을 1.1개 살 수 있었습니다. 129개에서 1.1개면은 예. 사실 말이 안 되는 성장이네요. 예, 이거는. 맞습니다. 또 그로부터 6년 뒤 2023년 현재입니다. 현재 금 1온스는 약 2,000달러 정도를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37,000달러입니다. 이미 추월한 지가. 그렇죠. 금 1온스당 비트코인 0.0500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이제 보면은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관점인데요. 네. 이제 그렇게 봤을 때는 이미 세상은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고 있고 네. 계속 진행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미국은 이제 뭐 금 본위제의 단점이 이제 공급량이 막혀 있다뿐만 아니라 뭐 정치적인, 경제적인 다양한 이슈 때문에 이를 좀 폐지를 했었는데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비트코인 본위제를 채택하자 했을 때 그 채택은 개인적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제 그쵸. 이게 공급을 현실적으로는. 네, 경제 규모를 막다 보니까 하지만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관점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약간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과 투자와 이제 수요는 좀 더 증가하지 않을까 그쵸. 라는 생각을.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상징적이면서 비트코인 본이 이제 하니까 진짜 이제 금과 같은 지위에 거의 놓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들면서 예. 뭔가 좀 새로운 내러티브들이 또 만들어지는 그런 느낌들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름도 뭔가 비트코인 본이제 뭔가 좀 멋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멋있죠. 이게 굉장히 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월가의 움직임들을 조금 더 이제 봐야 되는데 과거에 이제 월가에서는 계속해서 이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왔는데 사실 월가에서 이 시장을 발견한 거는 되게 오래됐을 거예요. 예, 여기 이미 관심을 가진 지가 10년 정도는 안 됐을까요? 예, 그럴 것 10년 같습니다.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발빠른 사람들이 이미 2010년 초반부터 이 시장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뭔가 이 시장에서 조금씩 영향력을 가지고 오다가 네. 이제 갑자기 기습적으로 이제 ETF를 예.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갑자기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뭐 과거부터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겠죠. 예. 자, 그렇게 봤을 때 블랙락이 이렇게 가상자산 시장에 뛰어든 지금 이 시점에서 뛰어든 가장 중요한 이유와 예. 단기적으로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블랙록이 사실은 이 시장에 뛰어든 이유를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저는 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예. 결론적으로 돈이 예, 맞습니다. 예, 돈이 네.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네. 왜냐하면 이제 세계 1등 글로벌 자산운용사인데요. 그들은 전통 금융기관의 브랜드 그리고 시스템 및 안정성을 통해서 기관 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요. 네. 기관 고객을 확보하게 되면 수수료로 그들은 무수한 수익을 창출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들이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를 믿고 가격을 상승을 유도한다기보다는 이제 기관 고객들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면서 이제 거대 자금의 유입을 이제 유도를 한다라고 좀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이제 이게 좀 더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뭔가 시장을 뭔가 조장하는 느낌은 절대로 아니고 뭔가 오히려 이제 이거를 더 건전하게 만들어준다라는 예. 의미인 거네요. 예, 그렇기 좋은 때문에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환경을 잘 만들어 놓고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이 시장은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신탁이나 ETF를 이제 신청한 금융기관들은 이제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확보가 필요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현물이 확보되어야지 이제 신탁 주식 발행이나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상품을 출시를 위한 수요가 좀 발생할 것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이로 인한 이제 뭐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른 가격 상승은 단기적으로 또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네네.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뭐 이런 세계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이런 상품을 출시한다면은 뭐 그 이후에 있는 운용사들 그리고 이런 투자사들도 이러한 상품을 유사하게 출시하거나 하면서 좀 더 큰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근데 이게 또 신기할 정도로 네. 블랙락이 하자마자 피델리티나 뭐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회사들이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줄줄이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예. 이미 서로 간에 어떤 뭔가 그런 연대감 같은 것들 그러니까 서로 정보 공유가 좀 있었다고 봐야 될 거예요. 예. 어떻게 보세요? 아마 뭐 저도 이제 그런 외국에서 이제 그런 업을 했던 건 아니지만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같은 이제 계열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면은 그쵸, 같이, 서로 얘기를 예, 하면서. 업에 대해서 뭐 이야기도 하고 하다 보면서 이제 아마 그런 정보가 사전에 서로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아, 그럴 가능성이. 예. 왜냐면 시기가 이렇게까지 된다는 건 사실 조금 너무 이제 준비됐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 주신 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월가에서 이렇게 이제 기반을 만드는 거는 결국은 기관을 타겟팅을 하는 목적이 가장 크다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미들, 이 새우 투자자들이 그냥 아름아름 이렇게 투자를 했다면 예. 이제는 기관들이 그동안에는 어떤 시장의 불안전성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던 것들을 예. 이제 완전히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들로 예. 활용이 될 것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관 고객들이 수요가 더 커질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뭐 블랙록 같은 경우는 10조 달러 이상의 규모를 운용하는 되게 메가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제 이런 현물 상품을 안정성과 편리성을 통해서 제공을 한다면은 아마 기관의 수요는 점차 더 커질 것이고 때문에 이제 시장은 더 건전하게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이게 진짜로 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들을 또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또 관심을 또 가질 만한 부분들이 이 레버리지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이 됐죠. 예, 맞습니다. 근데 요거는 또 다른 좀 일반적인 현물 ETF나 선물 ETF와는 의미가 또 좀 차이가 있을 텐데 요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이거는 사실 뭐 2023년 6월에 이제 이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이 되었었고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도 이제 거대 금융기관들이 같이 계속했었습니다. 네네. 그때 이슈가 현물 ETF 신청과 동시에 레버리지 ETF 승인이었었거든요. 네. 이제 보면 6월 23일에 SEC는 최초의 비트코인 선물 ETF인 BITX라는 티커를 가진 그 상품을 승인을 했었고, 네네. 6월 27일에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거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비트코인 레버리지 선물 ETF의 등장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막 상승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었는데요. 네. 이제 저는 이러한 상품들이 다양한 상품들이 나온다는 것은 이제 시장에서 그만큼 가상자산 산업에 대해서 안정성을 어느 정도 검증을 해나가고 있고 대중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럼 일단은 이게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거는 확실히 좀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고수익 상품에 예. 더 관심이 갈 텐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 레버리지를 어쨌든 허용할 수 있게 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이게 좀 안전자산으로도 예, 또 예. 볼 수 있는 예. 그런 의미를 이제 부여받았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블랙락과 관련해서 이제 월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블랙락이 현물 ETF 말고도 월가에서 지금 이 시장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돈이 된다라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든 여기 있는 돈들을 최대한 많이 이제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네. 이제 궁극적으로 좀 그리고 있는 큰 로드맵, 이제 예. 자산운용사에 계셨으니까 뭔가 이렇게 또 일반 우리 개인 투자자랑은 볼 수 있는 것들의 어떤 관점이 다를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 자산운용사들이 그리고 있는 로드맵은 뭐라고 보시나요? 예, 이거는 지금 다양한 이슈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블랙록 이외에도 뭐 인베스코나 위스덤트리나 비트와이즈 등 다양한 이제 자산운용사들이 네.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의 속도를 내고 있고 네. 이에 대한 승인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되게 시장은 들썩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자산운용사가 출시하는 ETF뿐만 아니라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델리티, 시타델, 찰스슈아, 세콰이어 등 월가 주요 증권사들이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도 이제 출시를 했었습니다. 네. EDXM이라는 이제 출시도 이제 나오면서 되게 순풍을 좀 불어왔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블랙록 현물 ETF가 승인되고 이런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제 되어지면은 이제 가상자산 산업을 전통 금융업으로 흡수하려라는 시도를 한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네네.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는 자국 전통 금융 시스템과 안정성과 성장성을 도모하면서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혁신성을 인정하고 네. 그리고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균형점을 찾고 있는 과정에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가상자산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좀 방향을 안정성과 성장성과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찾아 나갈지 이거에 대해서 좀 유의 깊게 한번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이게 전통금융권으로 이게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들 중에서 이제 좀 염려하시는 부분들 중에서 이게 전통금융권으로 포함이 됐을 때는 이 암호화폐의 어떤 탈중앙화라고 하는 가치가 예. 훼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것도 이제 뭐 세계 말씀하신 대로 되게 서로 이게 찬과 반이 이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네네 그렇죠. 네, 어찌 보면 이제 뭐 탈중앙화를 하고 싶어하는 건 이제 또 모두의 이제 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이제 정신을 가지고 있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돈이라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이제 거대 금융기관이 또 들어와야지 또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어떻게 예, 보면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제도화가 되고 규제화가 조금은 되어야지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장의 성장성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너무 탈중앙화가 된다면은 이제 좀 그런 성장성에는 어느 정도 좀 제약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듭니다. 이게 좀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그리고 이 산업의 어떤 관점에서 큰 성장들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은 그런 제도권화되는 것들을 예. 좀 감수해야 되는 문제들 예. 그래야지 이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예. 사실 탈중앙화라는 이름 아래서 엉망진창으로 운영됐던 것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예.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로 예.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부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비트코인과 거시경제 전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예. 내년 거시경제 전망에 대해서 앞서 간단하게 또 금리와 관련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예. 전반적으로 예. 내년 거시경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간단하게 뭐 금리 측면에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과거 이제 금리 인상기였던 2004년, 2007년 있었고 2016년에서 18년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때는 이제 금리가 동결된 이후에 약 6개월 뒤 또는 1년 이후에 이제 금리를 좀 인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제 뭐 이게 과거 데이터가 이제 뭐 무조건 앞을 예측한다라고는 어렵지만 이제 비슷한 기조를 좀 보인다면은 저는 이제 올 7월부터 금리 동결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이제 빠르면 6개월 뒤인 내년 상반기, 늦으면 한 1년 뒤 내년 하반기부터 금리 동결이 좀 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금리 동결과 되면 이제 그런 이제 투자자산 위험 자산에 대한 이제 수요도 좀 증가하기 때문에 늘어나죠. 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리가 인하가 시작되면은 예. 사실 이제 금리가 인하된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좀 암호화폐는 위험 자산으로 좀 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주의 어떤 비슷한 패턴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서 네.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가격이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보통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일반적인 예. 어떤 인식들인데 맞습니다. 또 이제 벤자민 코hen이라는 유명 애널리스트가 또 트위터에서 자주 글을 올리는데 네. 이 사람은 금리 인하 시작하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또 이렇게 좀 약간 반대의 어떤 의견들 얘기하는데 네.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와 네. 금리와 비트코인의 가격 관계 예.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일단 결론은 일단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일단 답을 반은 드리고 맞고, 싶고요. 네네. 예.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 오르면은 기업들의 수익 할인율이 좀 증가하고 안전자산의 예금금리가 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위험자산으로 인식되는 가상자산의 매력도는 좀 감소를 하게 되고요. 네. 이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이 언급될 때마다 이제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졌고 네. 금리가 인하될 경우에는 위험자산의 매력도는 오히려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벤자민 코헨이라는 분은 이와 반대로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위험자산이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였는데 네.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사유는 이제 그 기준금리 인하하는 사유를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일반적으로 이제 경기가 침체될 경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보통 금리 인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지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거다 보니까 네. 이제 실질적인 저희들의 이런 실생활이 사실 어렵다라는 반증이 사실은 되기 때문입니다. 네네.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은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위험 자산의 가격이 조금은 하락할 수 있다라고 또 그것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시장 금리를 인하하고 금리가 이제 충분히 인하된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이런 단단하게 좀 지켜진다면은 네.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런 투자 자산, 위험 자산에 대한 이제 이런 매력도는 더 상승하게 될 높아지죠. 것이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은 벤자민 코헨의 말처럼 단기적으로는 좀 하락할 수 있으나 이제 그 금리 인하 사이클이 딱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면은 이제 다시 투자자산 시장은 살아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맞네요. 예. 그러면 이제 단기적인 여파에 대한 부분들이고 예.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개념과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라 맞습니다. 이 자본의 흐름들이 아마도 암호로 이제 예. 내려오게 될 것이다라는 예. 거는 좀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리 인상기와 금리 인하기에는 가상자산 투자 전략도 약간 차이를 좀 두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요 가상자산 투자 전략, 금리 인상기와 금리 인하기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정리 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기준금리가 낮은 시기에는 유동성이 풍부해서 돈의 힘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라고 사실 그렇죠. 유동성 장세 여러 개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금리 인하기에는 뭔가 특별하다 할 이런 뭐 투자 기법이나 전략이 따로 없고 이제 그때는 이제 그 금리가 인하되면서 모든 사실 자산들이 상승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금리 인상기에 어떻게 좀 해야 되는지를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제 왜냐하면 금리가 높아지는 구간에서는 자금 조달이 부담스러워지고 네. 투자가 줄어들고 수요가 줄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기가 마련입니다. 네.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기에는 일반적으로 전통 자산이나 안전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네. 그러므로 이제 저희는 금리 인상기에는 좀 투자를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 5가지 사항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이제 뭐 안전 자산 비중을 고려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일단 먼저 첫 번째로 필요하고요. 네네. 기본적으로 내 네. 안전자산을 꼭 고려해야 된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우리가 가상자산으로만 봤을 때 사실 비트코인은 좀 안전자산으로 이제 아무래도 코인 투자자들은 보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것도 여기에 이제 포함될까요? 아니면 이 안전자산은 좀 다른 범주로 봐야 될까요? 사실 뭐 채권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기본적인 전통적인 안전 자산인데요. 이제 네. 사실 조금 더 리스크에 열려 있는 분들은 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비트코인까지는? 그나마 비트코인까지는 좀 안전 자산으로 두어도 나쁘지 않을까. 대답을 좀 흐리셨습니다. 예, 네네. 네, 그리고 또 설명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금리 인상기라는 경우는 이제 언제 끝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약간 단타 위주의 투자보다는 이제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네네. 두 번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뭐 비투, 레버리지 투자 많이 하시는데 금리 인상기에서는 대출을 통한 투자는 지양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다음 사이클을 위해서 이제 좀 분할을 해가지고 중장기 매수를 하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이제 투자 수익도 중요하지만은 여기서 살아남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리스크 관리에 철저하셔야 된다. 이렇게 다섯 네네.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앞서 현물 ETF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이제 남은 시즌에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단연 반감기에 대한 부분들인데 사람들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반감기에 대한 부분에 더 무게를 두는 좀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수요에 대한 문제들도 함께 이제 시너지가 되면서 상승한다는 입장들인데 오히려 전혀 반대의 또 입장을 지니신 분들도 계시고 뭐 전통 경제학자들은 뭐 반감기에 대한 부분들은 역학관계를 따지기가 조금 애매하고 오히려 거시경제 유동성에 의한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대표님은 이 불장의 원인 자체가 이 반감기라는 내재성에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거시경제 같은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비트코인이 2008년에 처음 세상에 나왔고 이제 등장하고부터 지금 사실 15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세 번의 반감기가 있었고요. 세 번의 반감기가 있었기 때문에 데이터가 좀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까지 이를 명확하게 답변은 드리긴 어렵지만 네. 저는 이제 좀 더 가상자산 사이클, 반감기 사이클로 인해서 이 불장이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저랑 입장이 좀 비슷하신 거네요. 예, 그 맞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예. 네네. 왜냐하면 이제 사실 뭐 지난 세 번의 반감기 동안 이제 거시경제 유동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비교를 좀 해봤었는데요. 네. 저희가 2012년 당시, 16년 당시, 20년 당시 반감기 이렇게 세 번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012년 반감기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한 1만 원 정도를 했었습니다. 네. 네, 그로부터 1년 뒤 한 2013년도에는 최고가 한 122만 원으로 올랐었고요. 당시 이제 미국은 2009년부터 14년까지는 양적 완화 기조를 보였었고 그리고 2008년 이후에는 계속 꾸준히 제로 금리였습니다. 이때는 뭐 봤을 때는 이제 양적 완화를 하고 있었고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또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래 오해를 할 수 있을 만한 할 수가 환경이었습니다. 있습니다. 이때는. 네, 다음은 두 번째 반감기입니다. 2016년 반감기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77만 원이었고요. 2017년에 최고가는 한 2,12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또 미국의 경제를 봤을 때 미국은 2017년부터 19년까지 양적 긴축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2015년 제로금리 종료 후 당시 금리 인상기에 있었습니다. 이 당시는 어찌 보면 양적 긴축의 시즌과 금리 인상기 시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또 안 맞지 않죠. 안 맞네요. 완전 반대로 맞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반감기인 2020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반감기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1,170만 원이었고 그로부터 1년 뒤인 2021년에는 한 8천만 원 가격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미국이 코로나 이후에 2020년부터 22년까지 양적 완화를 진행했고 또 제로금리 시대에 있었습니다. 네. 또 이건 또 보면 또 맞고 맞습니다. 한번 맞고 틀리고 맞고 이게 반복된 이번에도 또 맞는 흐름으로 좀 갈 가능성이 조금 높은 지금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어찌 뭐 보면 이제 지금 이제 금리를 동결을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높다 보니까 이제 금리는 아마 인하기에 좀 들어올 것이고 이제 양적 긴축도 충분히 하고 있지만 이제는 조금 있으면 양적 완화의 시즌을 또 돌입할 것이고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가 내년도 3월, 4월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앞서 이제 데이터가 첫 번째는 맞고 두 번째는 틀리고 세 번째는 또 맞다 보니까 다음번에도 이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어쨌든 그럼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외부 환경에 대한 기대감들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제 반감기가 오는 시점에 공교롭게도 금리가 또 인하되려는 시점인데 거기다가 현물 ETF 승인까지 엎치고 덮치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번에는 충분히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이번에도 좀 크게 오를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앞서 제일 처음 첫 번째 반감기 때는 한 122배 올랐었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두 번째는 한 28배, 세 번째는 7배 정도 올랐습니다.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속도는 줄어들고 있는데 이제 그 금액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더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내년 그 반감기 기준으로부터 한 1년 또는 1년 반 뒤까지 뭐 적으면 한 3배? 적으면 3배. 많으면 4배 정도? 3배에서 4배 정도. 오르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결국 반감기 사이클 동안에 해당되는 거고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기관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고려가 안 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캐시우드가 뭐 2030년에 150만 달러 뭐 이런 주장들 하는 부분들은 좀 어떻게 조금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이게 뭐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지만 이제 비트코인 가격 데이터를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또 생각은 듭니다. 이제 워낙 이제
데이터가 재미나지 않습니까? 네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대표님도 자산운용사에서 오래 계셨으니까 이게 결국은 자산운용사 같은 그런 투자 회사들은 본인들이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담아야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맞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 이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기관 자금을 유입시키는 그런 요인들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건 분명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그런 투자할 수 있는 자산들을 담고 있어야지 자기들은 수수료를 통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런 어떻게든 중요한 문제가 이런 있고, 상품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신규로 나올수록 그들에게 돈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네네. 때문에 이렇게 이제 사실 뭐 지금도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저는 거의 제도화에 다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도 네, 예,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점점 더 커질 일만 남았지 이게 막 작아지는 일은 뭐 흔치 않을 것이다. 그렇게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예. 지금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작아지는 그림은 네. 사실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제도권으로 너무 많이 들어온 상태에서 지금 기관의 투자가 시작되려는 지점에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저희가 괜히 어떤 희망회로를 굳이 품는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어떤 환경들이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봤을 때 불리한 조건보다는 유리한 조건이 훨씬 더 확률적으로, 많다라는 예. 거, 네, 확률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서는 부동산 쪽에 이제 또 굉장히 많이 또 투자를 많이 경험을 해 보셨습니다. 기관에 계시면서 부동산 이제 펀드도 많이 운영을 해 보셨는데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이 요즘 너무 안 좋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보면 뭐 이게 거시경제 영향을 더 받는다라고 보기엔 좀 그래도 그렇게 봐도 될까요, 근데? 일단 제 생각에는 이제 뭐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실제로 거주한 의식주의 단계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금액 자체도 되게 금액이 너무 크기 크고, 때문에 이제 가장 큰 투자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네. 사람들이 이제 투자하는 것으로 쓸 때.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황금성의 측면에서 좀 바라보고 있는데요. 네. 황금성의 측면에서 비트코인과 주식 그리고 부동산을 봤을 때 네. 비트코인은 거래소에서 매도 후 바로 현금화가 가능하고요. 네.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D 플러스 3일 3일. 그리고 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자를 찾아야지 이제 엄청나게 오래 때문에 걸리죠. 네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네네. 저기다 비쌀수록 더 많이 걸리고요. 예, 네. 그래서 때문에 이제 시장이 어려워질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가장 먼저 좀 빠지고 네. 그다음 주식이 빠지고 부동산이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네요. 황금성의 네네. 측면에서. 황금성 측면에서. 예,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이 더 거시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부동산이 거시경제에 영향을 더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네. 이제 투자자산으로서는 모두 비슷하게 영향을 받지만은 그 네.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왜곡된 효과가 나타나지 않나 아, 이렇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과 비교했을 때 이 비트코인의 어떤 장점과 단점을 한번 좀 말씀을 주시고 네. 만약에 대표님은 이제 둘 중에서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 게 더 좋다고 보시는지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질문이 조금 약간 이게 좀 그렇긴 한데 약간 네. 우문이긴 한데 네. 자,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일단 뭐 간단히 부동산과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의 장점은 전 세계 어디서나 인터넷만 된다면 이제 이 접근과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네. 예, 단점은 이제 비트코인은 부동산과 달리 실물로 보이지 않는다. 아, 그쵸. 이런 게 이제 되게 큰 단점으로 이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그래서 들고요. 뭐 과거에는 가상화폐다 또 네. 이렇게 불렀던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말씀하셨듯이 어디에 좀 더 투자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봤을 때는 이제 저는 현재 이제 부동산 공급자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시장 금리가 상승하고 또 공사비가 상승하고 있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네. 이제 공급자 측면에서는 원가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네네, 맞습니다. 때문에 이제 이런 공급자 측면에서도 많이 어렵고 그리고 수분양자 또는 이제 임차인들 이런 수요자 측면에서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부동산 사이클은 좀 길고요. 뭐 옛날에 한센 주기는 한 17년 주기로 이렇게 있었고 네. 비트코인 사이클은 이제 한 4년 주기이지 4년 주기. 않습니까? 네. 이런 걸 사이클을 고려했을 때 저는 좀 더 지금으로선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감기가 이제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보통 과거 히스토리를 봤을 때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시장이 좋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비트코인 시장에 투자하는 게 좀 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전략은 네. 지금과 반감기 이후 한 1년 정도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네. 이후에 또 부동산 시장은 뭐 지금은 좋지 않지만 살아날 수 있다 보니 이제 그 시기에 이제 약간 부동산을 포트폴리오로 전략적으로 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시기적으로 좀 구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네. 어쨌든 현 시점에서는 비트코인이 더 좋은 투자라고는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요거는 이제 비트코인과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제 다시 살아날까에 대한 문제들을 봤을 때 물론 이제 부동산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본처럼 이제 가고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있고 네. 결국 부동산은 그래도 한국은 부동산이야 네. 약간 이런 어떤 입장들이 부딪히는데 네.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좀 살아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이지 않습니까? 네네, 수요가 맞습니다. 뒷받침되어야지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건데 네,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사실 뭐 인구 구조가 줄어들고 있고 네, 그렇지만은 대신에 이제 생산성은 또 향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로봇이나 AI 등을 네네. 통해 가지고 네. 그거에 대한 이제 수익들이 좀 국민에게 흩어지든지 하는 그런 뭐 제도적인 측면이나 네. 또는 이제 사회적인 경제적인 측면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경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 주의고요. 네네. 동시에 이제 저희도 이제 외국인들을 좀 더 이제 유입해야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그렇죠. 하나입니다. 이제 네네. 이렇게 좀 다양하게 이제 뭐 굳이 단일 국가로 갈 것이 아니라 이제 외국인들도 이제 충분히 저희들의 한국 대한민국에서 일자리를 영위하면서 경제를 좀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하면서 충분히 이제 뒷받침은 저는 될 것이라고 좀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요. 네. 대신에 이제 뭐 저는 주로 위주로는 서울 위주로 사실은 좀 그렇죠. 안정적이다. 서울 예. 위주로. 네,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자리가 있어야지 수요를 이제 견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충분히 일본과는 좀 다른 길을 갈 수 다른 있지 길을 갈수 않을까라는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지표들,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좀 확인하면 좋은 지표들을 좀 간단하게 언급을 할 텐데, 아무래도 이제 거시경제에 대한 이슈들은 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거시경제가 지금까지 또 2022년, 2023년을 계속해서 좀 괴롭혀온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시경제 지표 예. 좀 간단하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크게 한 5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5가지. 예, 네. 첫 번째는 달러 인덱스입니다. 네네, 달러 인덱스. 뭐 잘 아시겠지만 달러 인덱스는 세계 주요 6개국 통화인 유로, 그리고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네.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 대비 미국 달러의 평균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네네. 이제 1973년 3월에 값을 100으로 이제 산정을 했었고요. 이제 미국 연방 준비 제도에서 이제 이를 작성하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하면은 이제 미국 달러의 가치는 올랐다라는 뜻이고요. 네. 반대로 하락하면 미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네네. 일반적으로 달러 인덱스와 투자 시장은 상관관계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모든 투자 자산이 그렇죠. 네, 달러 인덱스와.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달러 약세 같은 경우는 투자 상승기이고 달러 강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약간 투자 하락기를 좀 뜻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는 달러 인덱스가 105 수준입니다. 그래서 100보다 높기 때문에 네. 약간 달러가 강세를 이루고 강세고, 있고 네. 그렇다는 뜻은 이제 좀 투자에서는 좀 하락기에 네.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 장단기 금리 차입니다. 네네. 미국 장단기 금리 차는 이제 10년물 미국채 금리와 2년물 이년물이, 미국채 금리 간의 격차를 의미하는데요. 네. 이제 2년물은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게 되면은 단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이고 네. 10년물은 반대로 이제 경기를 반영해서 움직이는 좀 금리라고 보시면 네네. 됩니다. 그렇죠. 큰 흐름으로 가는 예. 거죠. 네. 그래서 해당 지표는 이제 경기 선행지수를 구성한 요소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면은 보통 경기 침체의 전조로 해석이 됩니다. 이제 때문에 향후 경기 판단이나 자산에 대한 중장기 투자를 하기에 꼭 점검해야 될 포인트이며 이제 현재 장단기 금리 차는 약간 역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되게 좀 오래됐죠. 예. 저 역전된 지 굉장히 오래됐고. 예, 그래서 네.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제 지표를 봤을 때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게 거시경제 학자분들이 요즘에 이제 2024년도에 경기 침체가 온다. 이걸 좀 확정적으로 말씀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예. 어떻게 대표님 생각 어떠실까요? 그렇죠. 이제 그건 이제 거시경제 학자분들의 또 말씀인데 저는 이제 뭐 되게 힘들어질 수도 있고 네. 아닐 수도 있다. 이제 사실 관점 예, 자체는 조금 예, 다르게. 예, 확률적인 걸 봤을 때는 이제 근데 네. 그거를 이제 미리 예견하다기보다는 이제 그때 좀 약간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대응을 해야 방식으로. 된다라는 투자의 방식으로 관점에서는 좀, 네, 하고 네네. 있습니다. 네네. 또 말씀 주시죠. 예, 세 번째는 미국 M2 통화량입니다. 이제 미국 M2 통화는 현금, 예금, 적금, 그리고 주식, 채권 등 형태로 표현되는 통화량의 총합을 의미하는데요. 이제 M2는 이제 경제 유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볼 그렇죠. 수 있습니다. 광의 통화라고 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이제 전망을 세우기도 합니다. 네. 이제 M2 통화량은 경제 전방적인 안정성 그리고 투자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M2
그렇고 이제 현재 같은 경우는 M2 통화량은 이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하락. 이게 언제부터 계속 하락을 하고? 저희가 양적 긴축을 시작한 때로부터 이제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은 이제 좀 투자를 위축시켜가지고 경제 성장을 좀 둔화하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은 하고 있습니다. 요게 근데 이제 그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하고 했던 그 당시에는 또 일시적으로 조금 늘어났었죠. 네, 이게 맞습니다. 그러다 다시 지금은 또 계속 쪼고 하락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네 번째를 말씀드리면 빅스 지수입니다. 빅스 지수. 네, 아마 잘 아시겠지만 빅스 지수는 S&P 500 지수 옵션의 가격의 향후 30일 동안의 변동성에 대해서 이제 나타내는 지수인데요. 네네. 보통 주식 시장이 이제 빅스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주식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공포 지수 같은 거죠. 맞습니다. 네네. 공포 지수라고 이제 네네. 비슷하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빅스 지수가 상승하면은 이제 좀 약간 리스크가 되게 커지고 하락을 하면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네네. 최근에는 이제 빅스 지수가 한 15 정도 수준으로 좀 낮은 지수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거는 좀 이게 나쁘지 않은 신호인데 네네. 저희가 2020년도 코로나 당시에는 빅스 지수가 한 20을 유지하다 53까지 올랐었고요. 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이 지수가 한 60까지 올랐었습니다. 와, 지금이랑 엄청 차이 나네요. 네. 한 4배, 5배 차이가 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한번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다섯 번째는 이제 비슷한 것인데요. 이제 공포와 탐욕 지수입니다. 이 공포와 탐욕 지수는 CNN 머니에서 만든 지수로 CNN 빅스 인덱스라고도 읽었습니다. 네. 지금 CNN 그 홈페이지 가면 좀 볼 수 있는데요. 네네. 이건 투자 심리를 반영하는 지표로 이제 7개의 지표를 종합해서 이 수치를 산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0은 극단적 공포, 또 100은 이제 극단적 낙관을 의미하고 네. 이제 보통은 20 미만 시 매수를 하면 좋고 80이 넘어가게 되면은 매도 매도를 지표로 하고. 좀 활용이 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거시경제 지표를 짚어봤고,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이 가상자산을 투자하실 때 반드시 이제 확인하셔야 되는 저희 이제 가상자산 투자 지표, 요거를 간단하게 또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앞서 5개를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히 5개 정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제가 뭐 가상자산은 뭐 온체인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네네. 이제 투자 지표를 볼 수 있는 이제 플랫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국내에는 뭐 크립토퀀트라는 곳이 있고 뭐 네. 해외에는 룩인투 비트코인이라는 이런 지표를 보는 그쵸.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전 세계 가상자산 시가총액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데요. 네. 이제 보통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이제 어느 정도 오르고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면서 알트코인이 이렇게 상승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예, 어찌 보면 이제 낙수 효과를 이제 보여지는 것인데요. 네. 뭐 과거를 봤을 때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한 60, 70에서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이제 알트코인이 올라가는 그렇죠. 불장이 나오긴 그렇죠. 했었습니다. 네네. 이제 아직 지금 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한 40에서 50 사이를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게 좀 더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알트코인의 불장을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냥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대표님은 그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느 정도까지 갈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사실 알트코인도 워낙 좋은 코인들이 많이 나와서 네. 이제 그 알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비중은 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래도 뭐 한 50 후반대, 뭐 60 후반대, 후반대까지는 60 내외까지는 가지 않을까 갈 수 생각을 있다. 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이제 그 만약에 이제 대세 상승장이라고 하는 우리 그 흐름들 반감기가 흐름이 왔을 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세 상승장이라고 부르는 그 타이밍에는 그 알트코인이 더 오르는 그 시장을 의미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 그 시기가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많이 오르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많이 올랐다가 떨어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네. 네, 두 번째는 비트코인 MVRV 지표입니다. 네네. 이제 MVRV 지표는요, 코인의 전체 시가총액 마켓 밸류입니다. 마켓 밸류를 이제 리얼라이즈드 밸류라고 이제 원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네. 그 시가총액 원가 개념으로 나누었을 때의 지표를 나타내는 것인데, 네. 이제 이게 코인이 고평가되어 있는지, 내가 산 가격보다 높은지 또는 낮은지를 이제 평가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 MVRV 지표가 역사적으로는 1 이하인 경우에는 약간 비트코인 가격은 저점이었고, 그리고 이게 3.7 이상이면은 약간 고점이었다라는 신호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은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비트코인 200주 이평선입니다. 네. 200주 이평선은 말 그대로 이제 비트코인의 200주의 평균값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200주 이평선은 이제 저점을 나타내는 신호로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그렇죠. 지지선으로 이제 작용을 한 거죠. 네, 2008년 비트코인 등장 이후 200주 이평선을 좀 내려갔던 시기는 7번밖에 존재하지 않았었고요. 이 당시에는 전부 다 저점의 신호로 많이 좀 과거적으로는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이 담았어야 되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반감기가 4년
4년 주기인데 4년이 보면은 200주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네네. 이제 아마 그 주기와 또 우연히도 많이 겹쳐지고 네. 이제 심리와 이렇게 많이 좀 맞아 떨어지지 않냐라는 네네.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알트코인 시가총액입니다. 이거는 네. 이제 그 저희가 트레이딩뷰라는 사이트에서는 토탈3로라고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토탈3. 네.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을 제외한 지표입니다. 지금 보면 이제 그냥 알트코인 순전히 알트코인들이 가격이 어느 정도의 시가총액을 움직이는지를 좀 바라볼 수 있는 지표인데요. 네네. 해당 지표를 이제 비트코인과 도미넌스와 좀 비교를 하면서 이 알트코인의 시총이 어느 정도로 움직이는지를 좀 잘 살펴봐야지 이제 좀 더 알트코인을 통한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 전에 비트코인 도미넌스랑 같이 봐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알트코인 불장이라고 하는 타이밍들이 예. 우리가 도래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지표는 그래서 알트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네. 의미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인데 가상자산 공포와 탐욕 지수입니다. 네. 이 서두에 뭐 그 전체 매크로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이제 가상자산만을 위한 공포와 탐욕 지수도 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두나무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운영사에서 이 지표를 이제 만들었고 네. 이거를 이제 사이트에 가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20 미만 시 매수, 80 이상 시 이제 매도의 신호로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표들 잘 말씀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투자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냥 이제 오르면 오르는 걸 갖다가 막 다급하게 사시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네. 우리가 지표들을 보면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올리면서 리스크는 또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알트코인 이야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가상자산 투자 회사의 대표로서 알트코인을 투자할 때 가장 먼저 보시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기준이 뭘까요? 이게 상당히 뭐 어려운 좀 질문이면서도 좀 쉬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네네. 일단 저희는 이제 그래도 초기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이제 네네. 좀 다양하게 좀 보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약간 팀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팀이 가장 중요하다. 네, 네.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뭐 근거는 다양하겠지만 뭐 팀도 있고 사업성도 있고 커뮤니티는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의 로드맵은 어떻고에 대해서 다양하게 봐야 되는데요. 이제 VC 뭐 크립토 VC라고 하는 뭐 해시드나 뭐 앤드레슨 호로이츠나 이런 삼성 네스트나 다양한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네. 그들은 이제 대부분의 초기 투자 방식이 이 회사는 어떤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의 이전의 경력은 어떠했고 어떠한 프로젝트를 좀 성공적으로 이끌었는지를 주로 많이 판단을 해서 그렇죠. 좀 투자를 많이 하고요. 네. 결국에는 뭐 프로젝트 자체의 비전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프로젝트의 비전을 어떻게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것도 매우 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게 사람이 이제 좀 가장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VC들 같은 경우는 팀의 어떤 리더라든지 그 팀의 구성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나 이렇게 직접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근거들이 많은데 네. 우리 같은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사실은 그런 여건들이 마련되지 못하죠. 맞습니다. 근데 이 알트코인의 어떤 백서들을 보는 것들은 사실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백서가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죠. 이렇게 가끔 저한테도 이제 백서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좀 화려하게 쓰여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백서만 봤을 때는 대부분 세상을 막 변화시킬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만약에 이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개인이 판단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런 이 회사들의 포트폴리오를 활용해서 투자하는 전략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보시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때문에 이제 아까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이제 뭐 국내 같은 경우는 해시드, 네.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안드레슨 호르위츠라는 회사가 되게 좀 유명한 크립토 VC 중에 하나이고요. 네. 그들의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홈페이지 가면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걸 이제 스스로 이제 좀 찾아보고 확인을 하면서 그런 걸 좀 참고해서 투자를 하면은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알트코인 몇 가지 이제 여쭤볼 텐데 네. 대표님 이제 저희 리플이 이제 최근에 이제 SEC와 이제 합의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네. 이제 뭔가 이 지리했던 이 소송이 좀 끝나가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기대감들도 있는데 네. 리플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일단은 뭐 리플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봤을 때 일반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이제 뭐 알트코인이든 비트코인이든 투자 수익을 내면은 이제 송금을 할 때 리플 활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가장 많이 쓰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리플이 그렇기 실제로. 때문에 보통 이제 알트코인이 확 오른 이후에는 또 리플에 대한 수요가 상승하면서 리플은 좀 상대적으로 다른 알트코인들보다 늦게 오르는 경향은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되게 좀 좋다라고 생각을 들고 있고 네. 이제 말씀하셨듯이 SEC와의 소송이 일단 나게 되면은
그리고 리플이 승소를 한다. 네. 경우에는 되게 알트코인에 좋은 영향력이 비춰질 것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제가 사실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은 한 옛날부터 있었지만은 실제 이제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에 투자를 시작하게 된 거는 어찌 보면 리플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왜 그랬냐면 2020년 12월에 이제 SEC가 리플을 소송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전 소송을 하면서 이거는 SEC가 이 가상자산이라는 것을 자기 제도권 내에 넣으려고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했다라고 좀 인식을 했고 때문에 저는 그때 당시 이제 리플을 사실 처음으로 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그것도 벌써 3년 전이네요. 네네. 네, 3년 되었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소송이 이제 끝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리플이 이제 이기는 경우에는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도 충분히 더 매력도가 상승을 하게 되고 이제 뭐 비트코인 ETF뿐만 아니라 뭐 리플 ETF 네네. 또는 이더리움 ETF 등 다양한 그런 ETF 상품들이 줄줄이 출시가 될 것이라고 네네. 뭐 감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번에 이제 가짜 리플, 가짜 ETF, 가짜 뉴스 때문에 또 리플이 한번 이렇게 했었고, 네. 지금 뭐 블랙락이 리플도 ETF를 또 출시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있는데, 네. 사실 이더리움 ETF는 이미 공식적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이더리움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다음에 이더리움 다음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리플이 등판을 할 타이밍이기는 하거든요. 맞습니다. 왜냐면 시가총액 기준도 그렇고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입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SEC와의 소송이 끝나가는 어떤 타이밍으로 봐도 약간 요게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전통 금융에 계셨던 분들이 보면은 리플에 관심이 조금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리플이 그 SEC 제도권에서 처음으로 또 이렇게 태클을 걸었던 소송을 그렇죠. 걸었던 네, 곳이고 처음으로,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통 금융권에 있는 분들은 좀 더 리플을 더 잘 알게 되고 네. 그리고 SEC에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좀 더 좀 친근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친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플 소송 같은 경우는 이제 SEC가 만약에 승소를 한다 했을 경우에 사실 좀 코인 업계에 좀 안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은 이제 알트 코인들이 증권으로 분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증권으로 분류가 되면 SEC가 관할하는 자본시장 규제 영역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공시, 불공정 거래, 영업 규제 등 이제 다양한 이제 이런 어려움이 좀 처할 수 있고 네. 반면에 이제 리플이 승소를 하게 된다라면은 SEC보다는 좀 더 규제 수준이 나는 그 CFTC라는 이제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쪽의 규제를 아마 관할에 놓일 가능성이 크고 네. 이럴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코인 시장에는 좀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아, 그렇죠. 생각은 합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리플이 어떻게 보면 놓여 있는 상황들이 지금 상장에 대한 이슈들이 또 있는데 이거는 뭐 사실은 우리가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기대감과 그냥 어떤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는가라는 부분들로 지금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SEC와의 소송이 좀 마무리가 돼야 되는 전제 조건은 있는데 네. 그 이후에 리플랩스의 상장에 대한 부분들은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는지와 그렇게 됐을 때 XRP 가격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대표님 생각 어떠세요? 저도 뭐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명확히 답변을 드리기 어렵지만 네네, 이제 이런 굉장히 리플렉스가 어렵죠. 상장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좀 열어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만약에 상장이 되었을 때는 이제 당연히 이제 리플 가격도 이제 영향이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아마 얘들도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좀 SEC와의 소송이 먼저 완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안 네. 되면은 SEC가 일단 승인을 해주지 않을 네, 거기 때문에 그렇기- 이거는 네.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인 것 그렇기 같아요. 때문에 아마 네. 이 소송의 결론에 따라서 이 리플랩스의 상장의 여부가 좀 많이 갈려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EDXM이라고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제 전통 금융권에서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쪽 같은 경우도 이제 가상자산을 담기 위한 거래소이고 아마 그 거래소를 또 키우고자 하는 이제 그런 월가의 금융기관들의 니즈가 있으면은 만약에 SEC가 소송에 지고 그다음에 이제 리플 또 그쪽 거래소에 또 리플이 상장이 될 수도 있고 아, 그렇죠. 그럴 그렇게 가능성이 되면 있죠. 또 다른 또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이거는 굉장히 좀 새로운 그림이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EDXM이 최근에 비트코인 캐시를 이제 상장 폐지를 해버렸는데 네. 그만큼 이제 비트코인 캐시는 본인들이 보기에는 좀 덜 안전하다고 본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본인들은 완전히 가장 안전한 거래소를 표방하는 네. 곳이었는데 예. 근데 여기에 이제 만약에 리플을 이제 담게 된다면 분명히 좀 담고 싶은 의지는 있을 텐데 지금은 현재 규제 기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렇게 됐을 때는 뭐 XRP 가격이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할 텐데 그건 어떻게 보면 아직은 기대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대치니까요. 네네. 그래서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일론 머스크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이제 최근에 대표님이 쓰신 칼럼에서 네. 이 X와 일론 머스크에서 어떤 코인을 선택할 것인가 네. 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신 걸 봤는데 네. 아무래도 수혜가 예상되는 코인을 대표적으로 꼽으면 비트코인과 도지코인이 될 텐데 네. 둘 중에서 이제 굳이 꼽자면 어떤 예. 게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예, 되게 어렵지만 좋은 질문이신 것 같네요. 저는 이제 뭐 비트코인과 도지코인 둘 다 수혜를 받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결론적으로는 좀 비트코인이 그래도 좀 더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 생각이 역시 비슷하십니다. 네. 아마 23년 8월에 이제 네.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서 X 자체 토큰 발행 계획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동시에 이제 비트코인과 도지코인 두 가지가 이제 X 플랫폼에서 결제 수단으로 쓰여지겠다라는 가능성이 좀 이렇게 올라왔었고요. 네네. 근데 그 뒤로는 아직 뭐 특별한 이슈는 없지만 네. 이제 저희가 23년 11월 현재 기준으로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약 한 1만 개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이게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2021년 2월에 일론 머스크가 한 15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처음으로 구매하고 네. 22년 7월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던 보유량의 75%를 매도한 후 네. 잔여 25%가 지금 한 1만 개 정도가 되거든요. 와, 네네. 그래서 이제 이를 꾸준히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 그들은 아마 이를 비트코인의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자산을 매입한 거라고 볼 수 있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제 생각엔 아마 이거를 미래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무게를 둔다면은 네. 그게 훨씬 더 무게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치 저장, 왜냐면 이게 사실 엄청나게 큰 회사인데 네. 이 정도 규모로 이제 가치 저장 수단으로 하기에는 예.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네. 진짜로 이걸 가지고서 뭔가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실제로 여기 테슬라나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에 굉장히 관심이 또 많고 맞습니다. 사업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뭐 노드를 뭐 테스트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관심 있는 가상자산 과세 이야기를 좀 여쭤볼 텐데 그 전에 하나만 더 알트코인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면은 알트코인 섹터 중에서 좀 대표님께서 특별히 좀 눈여겨보시는 섹터가 좀 있으실까요? 현재로서는 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예.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이 더 중심이 되는 예. 부분들로. 예, 네. 왜냐하면 이제 가상자산 시장 사이클 중에 이제 알트코인을 좀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 시기는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현재도 좀 장은 좋지만은 아직까지는 저는 이제 그런 시기는 아직 안 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이제 그 시기는 이제 저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감기 이후 한 1년에서 1년 반 뒤 정도. 네. 이제 그때는 이제 좀 저는 좀 알트코인을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스터디도 하고 리서치도 하고 할 예정인데 네. 지금은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상자산 과세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 지금 가상자산 과세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와 만약에 이제 이게 시행이 되면은 우리가 좀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네.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한국은 이제 미국의 제도와 규제를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네.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국내 제도와 규제 같은 경우는 원래 2023년도에 세금을 이제 시행하겠다, 과세를 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네. 그게 2025년 1월로 2년간 유예 기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2025년부터 과세를 좀 추진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미국은 이제 2024년부터 이제 가상자산을 프로퍼티 자산으로 분류해서 과세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뭐 1년 미만 보유 시에는 통상소득으로 종합과세 네. 그리고 1년 이상 보유 시 자본소득으로 분류과세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네. 예, 뿐만 아니라 뭐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들도 가상자산을 뭐 지불수단 또는 네. 투자자산, 자산 등으로 분류를 해서 이미 과세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절세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셨었는데 네. 사실 제가 그 세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절세에 대해서 큰 답변을 드리긴 좀 어렵지만은 네. 이제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이 어떻게 좀 변할 것이다라고 한번 간단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제 가상자산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었고 네. 이와 관련한 가상자산 세무 전문 서비스 기업들이 많이 출범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전문적으로 해주는 회사들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그 기업들이 많이 출범을 해서 투자 유치도 많이 되게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투자 당시 이제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의 밸류를 받는 것들도 나타났습니다. 와, 네네. 이제 뭐 그쪽이 유명한 곳은 텍스비트, 코인트래커라는 회사인데요. 이제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면서 아마 이런 세무 서비스를 해주는 산업에 대한 니즈도 점차 커질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저희 국내를 한번 보면은요. 네. 이제 글로벌 컨설팅 펌인 이제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작성한 보고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제 한국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2021년 당시에 300조 원이었고요. 네. 그리고 그로부터 5년 뒤인 2026년도에는 한 10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국내 가상자산 과세는 2025년도에 시행이 된다 치면은 이게 그때 당시에 시장 규모는 한 800에서 900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네. 그에 따른 세수도 되게 좀 엄청날 것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동시에 이제 국내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들에게는 사실 기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가상자산과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런 기업들의 밸류를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소비자들, 투자자들도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그들을 통해서 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전문적으로 이런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에서 이제 더 디테일한 전략들을 좀 세울 수 있는 부분들 말씀 주시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 질문을 좀 드려야 되는데 네. 만약에 현 시점에서 1억이 있다면 어디에 투자하고 싶으신가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렇죠. 상상만 해도. 예. 저는 이제 비트코인에 좀 큰 비중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큰 비중은 50% 이상의 비중인가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가상자산 자체가 위험 자산으로 좀 인식이 되고는 있지만은 네. 그래도 그 중에서는 비트코인이 좀 가장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리스크와 수익률을 고려했을 때는 네. 아직 비트코인만한 자산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근데 그렇지만 한 번에 1억을 바로 이렇게 투자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네네. 이제 저는 제 계획은 이제 반감기 이전까지 이제 좀 약간 분할해서 약간 그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반감기 이전까지 어느 정도? 반감기 이전까지 1억 원을 거의 다 태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다 태우고 예. 그러니까 반감기 거의 다가오는 시점까지도 분할로 해가지고. 계속 분할을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시점까지 DCA를 하시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네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네. 이때 당시에 평단가를 맞추고 네네. 이제 반감기 이후로 한 1년에서 1년 반 뒤 정도 뭐 예상하는 한 3, 4배 정도 오르면 네. 그때 이제 그런 수익을 실현하고 원금은 빼고 이제 수익으로만 이제 좀 알트코인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게 지금의 좀 뭐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매도를 원금을 먼저 회수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남은 수익을 본 구간은 알트코인의 또 불장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전략으로. 네, 좋습니다. 네. 왜냐면 네. 이제 뭐 매크로 시장도 충분히 괜찮고 네. 가상자산 시장도 이제 충분히 괜찮기 때문인데요. 매크로 시장은 뭐 이제 금리가 인하게 들어갈 거고 양적 완화도 어느 정도 할 거고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있는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 정치와 연계되어 가지고 새로운 경제 정책들도 좀 많이 나오면서 맞습니다. 좀 더 투자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신호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기 맞습니다.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도 뭐 계속 말씀드린 현물 ETF, 반감기 등등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뭐 아직도 비트코인은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게 앞서 했어야 되는 질문인데 갑자기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반감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두 가지 관점인데 역사는 반복된다는 관점이 있나면 또 한 관점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소문난 잔치에 뭐 먹을 게 없을까요? 아니겠죠? 뭐 이렇게 좀 덜하긴 하겠죠. 아. 이제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반감기는 122배, 그쵸. 두 번째는 28배, 그 다음에 한 7배 정도 올랐는데요. 저는 그 다음에 해서 뭐 7배까지 아니더라도 3, 4배 오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어찌 보면 이게 심리 싸움이지 않습니까? 네네. 투자라는 것이. 근데 그쵸. 심리적으로 반감기 이후에는 오른다라는 심리가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은 그 심리 때문에 또 결국에는 또 주머니를 열 수밖에 없고 그쵸. 그 주머니가 비트코인으로 온다면은 수요는 올라가고 이제 생산성이 떨어지는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 공급량은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요는 올라가고 이제 공급은 좀 떨어지고 줄어들고. 하니까 이제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라는 맞습니다.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장에 본인이 이제 계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암호화폐 투자자는 굉장히 좀 소수라고 봐야 되죠. 그렇습니다. 전체 자산에 비해서 소수고 또 새로운 어떤 흐름들이 새로운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유입이 될 거기 때문에 좀 감안을 하면은 여전히 좀 기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와,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제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뭐 거시경제 파악이나 투자 전문가 의견 청취 그리고 뭐 백서 공부, 투자자 파악 등 다양한 방법론이 있을 것입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에 살아남아서 트렌드를 좀 꾸준히 파악하는 것이라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가상자산 시장을 포함한 대부분의 투자자산 시장은 이제 뭐 호황기, 후퇴기, 그리고 불경기, 회복기 등의 사이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이클 속에서 살아남고 이제 트렌드를 파악하고 대응을 한다면은 돈 벌 기회는 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비트코인은 2013년 그리고 17년, 21년 호황기를 거쳤고 이제 후퇴기, 불경기 그리고 회복기를 계속 거쳐왔습니다. 이제 2023년 현재는 약간 뭐 불경기나 회복기에 좀 가깝다라고 좀 판단은 되는데요. 일단 뭐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는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뭐 트렌드를 누구보다 정확하고 좀 빨리 캐치하시고 이걸 좀 구독자분들께 말씀을 해주는 곳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구독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좀 부탁드리고요. 이제 날씨가 추운데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 홍보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오랜만에 뵙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니까 이게 또 이 시장에 대해서 또 확신들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구독자분들도 더 이 시장에 대한 믿음들이 더 강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블록엑스 표상록 대표님과 이 가상자산 시장의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나눠주신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 토크라운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